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려 정치사에서 대외관계 부분이었었죠. 10세기, 11세기 거란과의 관계하고요. 12세기 여진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13, 14세기 몽골과의 관계고요. 이제 14세기 중반 이후는 홍건적과 왜구하고의 관계였었죠. 그 중에서 13, 14세기 몽골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몽골의 침략 과정 그리고 고려 접수 이후의 몽골의 여본 연합군을 중심으로 했었던 2차에 걸친 일본 원정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교재가 가지고 계신 교재 155쪽이었었어요. 거기까지 설명이 됐고요. 맨 밑에 원간섭계 고려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일본 원정 실패 이후에 몽골의 고려에 대한 경영 부분부터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밑에 한번 봅시다. 먼저 원간섭기 때 고려는 몽골의 부마국의 지위로 격하가 됩니다. 부마는 황제의 사위, 국왕의 사위. 그러니까 몽골의 왕자들이, 태자들이 고려의 태자가 아니라 몽골의 인질로 끌려가죠. 인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왕위 교체가 있을 때에 몽골의 공주하고 혼인을 해서 고려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자연히 몽골이 뭐가 되는 거요? 장인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고려가 사위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 체제를 뭐라고 하냐면은 부마국 체제라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들 교재 다음 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 157쪽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셋째 줄 한번 봐봐요. 그 독로화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한자는 독로화라고 쓰고요. 이거는 몽골어로 읽을 때는 뚫루게라고 있습니다. 뚫루게. 그래서 뚫루게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고려의 태자나 세자죠. 인질로 끌려갔다가 끌어가는 겁니다. 그 인질을 뭐라고 그래요? 뚫루게라고 그래요. 독로화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몽골의 공주하고 혼인을 시켜서 고려의 왕이 교체가 될 때 보내는 겁니다. 인질제도죠. 인질제도 일종의 독로화. 통신라에 보면은 상수리, 고려의 기인, 조선의 경절이, 영절이 이런 게 있었죠. 이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시 이제 앞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요. 156쪽 맨 위로 보겠습니다. 원간섭 때 부마국 체제가 됐으면은 관제가 부마국답게 사유의 나라답게 한 단계 격이 낮아져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성육부가 뭘 했어요? 일부 사사로 바뀝니다. 그 중에 이부와 예부는 묶어져서 전리사로 통폐합이 되고요. 마지막 공부 있죠? 공부는 폐지가 돼요. 이제 폐지됩니다. 그리고 도병마사가 도평의사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제가 격이 한 단계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왕실의 칭호도 원간섭 이전과 이후로 나눠졌죠. 자, 간단하게 보면은 폐하, 이게 뭘로? 전하로. 한 단계 격이 낮아진 겁니다. 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왕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짐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로 이제 격이 낮아지고요. 태자는 세자가 된다거나 왕의 묘에 보면 뒤에 종이 붙죠. 이게 이제 뭘 바뀌어? 몽골에 충성한다라는 의미로서 충렬왕, 충선왕, 충숙, 충해, 충목, 충정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슨 왕 이렇게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격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정간섭 기구로서 정동행성이 있습니다. 이 정동행성은 원래 뭐 하는 거예요? 2차 일본 원정기구입니다. 1차 일본 원정기구를 뭐라고 했죠? 둔전경략사. 이 둔전경략사는 뭘 담당했냐면은 군량미를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탐라총관부는 수송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2차 일본 원정기구가 정동행성이에요. 동쪽을 정벌하는 관청. 그래서 정동행성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잔류가 됩니다. 잔류가 되고요. 정동행성의 장을 승선이라고 그래요. 그 승선은 고려왕이 겸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동행성은 고려의 내정간섭 기구로서 잔류가 됐고, 정동행성 예하에 보면은 이문소 사법기구예요. 공민왕 개혁정치 때 없어집니다. 그리고 유학제거사, 의학제거사 있습니다. 유학제거사, 의학제거사 뭐냐면은 유학을 담당하는 관청이고요. 그 다음에 의학제거사는 의술이죠. 이걸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자, 그래서 정동행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성책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성이라고 했죠. 입성. 한번 봅시다. 입성인데 입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성은
지금 중국의 행정구역 단위죠. 우리나라에 보면 도죠, 강원도, 경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도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성으로, 하나의 성으로 편입시키려는 뭐였다? 책동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 의해서요? 고려시대 때 원의 세력을 빌미로 등에 업고 성장했던 누가 있습니까? 바로 권문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를 없애고요. 몽골의 하나의 지방 자치 행정구역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의도죠. 고려 왕조 입장에서 본다면은 민족 반역자들이겠습니다. 근데 이건 실패로 끝났어요. 그리고 중조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조. 조가 중첩이 됐다. 왕이 중첩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중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두 번씩 왕위가 교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려의 왕을 끌어들이고요. 몽골로 이제 압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왕을 내세우죠. 예를 들어서 충렬왕 개혁 정치 실패 위에 끌어들입니다. 그의 아들 충선왕을 세워놓죠. 다시 충선왕 개혁 정치 이후에 충선왕을 불러들이고요. 충렬왕을 다시 또 왕으로 앉혀놔요. 그러니까 두 번씩 왕위를 교대로 이렇게 왕위를 계승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조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게 몇 번 나오거든요. 밑에 충렬왕하고요, 충선왕, 충수광, 충해왕에서 4번에 걸쳐서 단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서, 사법기구라고 그랬죠. 다루가치, 조세, 징수, 내정 간섭을 담당하는데 주로 조세, 징수를 담당합니다. 다루가치라고 치. 자, 이거는 붉을적자입니다. 붉을적자를 이렇게 쓰죠. 적. 근데 몽골어로 읽을 때는 치라고 씁니다. 치. 뜻은 뭐냐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루가치. 그러니까 곡물 징수 관리. 왜 그 몽골의 1차 침략 이후에 1차 침략 때 그 몽골의 조세 징수 관리였던 다루가치가 피살이 됐죠. 이 다루가치 피살로 인해서 몽골의 침략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루가치를 얘기합니다. 치, 치 그러죠. 몽골 관섭 때가 오면은 피사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피사치. 피사치는 뭐냐면은 피사치. 문신들이죠, 문신들. 문인들 얘기합니다. 문인들을 얘기해요. 왜 한자는 필도적이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피사치라고 읽습니다. 얘네들이 나중에 고려 말기 때에 뭘로 성장하냐면은 신진사대부 있죠. 이 신진사대부로 성장을 해요. 피사치. 또 그 피사치 말고요. 시파치라고 씁니다. 시파치. 시파치는 몽골이 특산물을 진출해 가는데요. 바로 다음 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 경제적 수탈에 보면은 문적 수탈에 응방도감이라는 관청이 있습니다. 도감이라고 하는 거는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응은 한자 응을 한번 보실래요? 매응자입니다. 매를 사육하는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매는 꽁을 잘 잡거든요.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따라서 꽁을 몽골인이 꽁고기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꽁을 잡기 위해서 매를 사육을 해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킨 사람을 뭐냐면 시파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훈련시킨 매를 몽골에다가 곡물로 조공하는 거죠.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피사치는 매를 사육하는 사람들을 시파치라고 해요. 조선시대 때 가면은 갑파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갑파치는 뭐냐면은 가죽 제품들 있죠. 가죽 제품을 다룬 요즘에 혁띠라든가 지갑 핸드백이라든가 이런 거 백 있죠. 이런 것들을 가죽으로 만든 것들 있죠. 그 가죽 제품을 가죽을 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갑파치. 요즘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장사꾼이라고도 하지만은 장사치 이렇게 돼야죠. 장사치. 또 가끔 이런 얘기도 있죠. 양아치. 저 양아치 같은 녀석들 봐라 뭐 이럴 때 그 양아치. 그 치는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조금 격을 낮춰서 부르는 명칭이다. 몽골식 풍습이에요. 언어예요. 몽골식. 그래서 다루가치는 조세 징수를 담당하는 그런 관청이에요. 자, 다음 장 157조는 가봐요. 기타 이제 순마소, 마노부, 그 다음에 심양왕 제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심양왕 제도를 좀 한번 봅시다. 심양은 어디냐면 지금의 심양, 선양입니다. 중국의 선양이죠. 어디쯤 되냐면은 위치로 보면은 여기 이제 단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요하가 있잖아요. 요하가 있고요. 이쯤 됩니다. 선양이요, 선양.
서장인데 여기에 고려인들이 원간섭 때 많이 인질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인들을 집단으로 여기다가 이제 거주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고려의 왕을 임명을 해요. 그 왕을 심양 지방의 왕에서 심양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양왕하고 그다음에 고려의 왕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이른바 이런 정책을 뭐라고 그래요? 이의 제정책이라고 그래요. 적으로서 적을 견제한다. 그러니까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견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하면 삼각관계에서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이의제정책을 하는데 이 심양왕 제도가 그런 목적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정치적인 어떤 그 수탈의 기구들 각 관청의 성격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경제 수탈의 기구를 한번 봅시다. 인적, 물적 수탈을 위한 결혼도감. 결혼도감이라는 관청을 통해서요. 어린 여자들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 동은 아이 동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고려에서는 어떤 풍습이 나오냐 하면은 조혼의 풍습이 나와요. 조혼. 일찍 혼인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처녀, 과부, 추고, 별감에서 처녀나 과부나 심지어 황관들도 잡아갑니다. 황관들. 그래서 물론 거기 가서요. 대부분은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만은 몽골에 잘 보여서요. 거기에서 이제 득세하는 이런 사람들도 간헐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물적 수탈 기구로 반전도감과 음방도감이 있어요. 각 관청의 기능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몽골 간섭기 때 몽골로부터 들어와서 고려의 문화에 영향을 준 것들이 있죠. 지금 밑에 보면은 만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던 성리학, 목화, 또 충정왕래 때 이함의 농상집요. 고려 때 농업에서 보면은 농서 편찬이 없어요. 이거는 이함의 저서가 아니라 원나라에서 가져온 농서가 되겠습니다. 또 채무선에 의한 뭐죠? 화약. 그 중에 성리학, 목화, 화약은 대표적으로 원간섭기 때 고려 문화에 영향을 준 요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만권당은 뭐냐면은 충선왕이 개혁 정책을 추진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원나라로 소환이 돼요. 그래서 원나라 연경, 북경입니다. 연경에서 설치했던 학술 기구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만권당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원나라의 또 그 유학자들 뭐 조명부라든가 원명선이라든가 고려의 유학자 이재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학문 토론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원 문화교류의 장이 됐던 것이 만권당이에요. 자, 그 다음에 풍속에서 보면은 고려 여인네들이 몽골에 많이 인질로 끌려갔죠. 여기 보면 결혼도감, 처녀, 과부, 추고, 별감 등을 통해서. 그래서 고려의 여자들의 문화, 그러니까 여인네들의 문화가 몽골에 많이 전달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두루마기라든가 생채, 뭐 고려병 등인데 두루마기는 옷을 얘기합니다. 원피스 같은 거 있죠? 두루마기를 얘기하고요. 생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김치를 담궈 먹잖아요. 김치를 숙성해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바로 뭐 채를 썰어서 날 걸로 바로 양념해서 먹는 겁니다. 생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고려병. 그 한자의 병은 무슨 병자인가요? 떡병자입니다. 떡. 고려의 떡. 이런 것들이 몽골에서 유행을 하는데 이거를 고려양이다라고 이랍니다. 그리고 몽골의 풍습이 고려에 또 들어온 것들이 있죠. 몽골어라든가, 아까 치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또는 뭐 마마, 뭐 이런 거, 또 왕의 식사, 이걸 수라상 그러죠. 수라라든가, 뭐 연지, 곤지, 다 몽골어들이죠. 그 다음에 의복, 변발, 은장도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몽골풍이에요. 고려에서 유행했던 원간섭기 때 나타난 문화교류의 흔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고려라는 나라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려라는 나라는 없어지지 않고 있었지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원의 내정 간섭을 받은 거였죠.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려는 몸부림들이 나오죠. 그 몸부림이 바로 충렬왕부터요. 다음 장에 공민왕까지 나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 왕들의 개혁 정치 기구만 좀 매치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몸부림이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고 보시면 되죠. 충렬왕 때 개혁 정치 기구를 뭐라고 그래요? 전민 변정 도감이라고 그래요. 이건 뒤에 공민왕 개혁 정치 때도 이 기구가 그대로 다시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충렬왕의 개혁 정치의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 홍자번이라고 해서 홍자번.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해서 편민 18사가 있습니다. 편민 18사를 통해서 여러 개혁을 시도를 했었습니다만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충선왕의 개혁 정치 기구를 뭐라고 그래요? 사림원이라고 그래요. 사림원. 그래서 정방을 혁파하고요. 정방은 인사권 장악 기구예요. 무신정권 최후 때 최후가 자기 집에 설치해 놓고요. 무신들의 인사행정을 장악을 합니다. 이걸 없애고 다시 인사권을 문관 인사권은 입으로, 그다음에 무관 인사권은 이제 병부로 해서 원래 환원을 시켜 놓은 것이죠. 그다음에 의염창이라고 있습니다. 염은 소금을 얘기합니다. 염전법을 제정하고요. 소금의 전매 제도를 시작합니다. 각염법이라고 그래서요. 소금은 국가가 전매를 하는 거죠. 국가 재정확보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소위 그 중농 정책과 토지 제도의 개혁 과정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권문세족의 농장을 혁파하기 위해서 농무사라는 관리를 지방에 또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 뒤로 가시면은 충선왕대 때 재상지종이 있습니다. 그 사료를 보시면은 재상지종이 누구냐면 권문세족이요.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가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10여 개 가문이 나오죠. 이 박스 사료 안에 보면은 철원 최씨부터요 평양조씨까지 대대로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가문이다. 그래서 얘네를 우리는 재상지종이다라고 이랍니다. 충선왕도 중조왕이죠. 그러니까 충렬왕, 충선왕, 그 다음에 또 충렬왕, 또 충성이 됐습니다. 이게 충선왕 그 두 번째 보기교서에서 반포가 됐던 것이 바로 재상지종이었어요. 그 다음에 충수광대 때 개혁정치기구를 찰리 변희도감, 충수학 다음에 충해왕대 때는 편민조례 추변도감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충모광대 때 개혁정치기구를 뭐라고 그래요? 정치도감이라고 그래요. 자, 뒤에 관청에 도감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죠. 그냥 다른 의미는 없어요.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충정왕대 때 이함이 농상지배를 원해서 들여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농상지배는 이함의 저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번번이 여기까지 개혁 정치는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시기 때 충정왕 이후 때에 신진사대부가 성장하면서 공민왕 개혁 정치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 때냐면은 중국은 원에서 어디로 넘어간 거냐면은 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원명 교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이 지고 그 다음에 명이 흥기하고 있었습니다. 공민왕 전후가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원이 왜 지느냐 그러면은 지고 있냐면은 이 과정에서요 원 말기 때 한족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홍건적의 난이에요. 중국의 한족의 민족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백년교도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동학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백년교도의 난이라도 그래요. 머리에 홍색 두건을 둘러서 홍건적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몽골을 몰아내고 얘네들이 홍건적의 수장이었던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명나라를 건국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홍건적은 명을 건국하는데 동참을 합니다. 근데 일부가 고려로 두 번에 걸친 침략을 해오는 거죠. 이때가 고려 누구 때입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공민왕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민왕 개혁 정치의 실패의 대외적인 요인 그러면 홍건적과 그 다음에 남, 동, 서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누가 들어와요? 외구의 침략이 있습니다. 안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권문세족의 반발, 밖으로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 이게 공민왕 개혁 정치 실패의 요인이었어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공민왕대 때 개혁 정치의 시대적 배경은 뭐냐? 원명 교책이다. 이때를 이용해서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반원 자주 정책과 안으로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권문세력들을 치고 체제를 강화하려는 왕권 강화책을 단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민왕 개혁 정치의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 바로 신진사대부. 그 신진사대부는 능문 능리의 관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진사대부하고 이제 적대적인 관계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죠? 권문세족이에요. 나중에 신문제도에서 보겠지만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권문세족은 4세기 사회를 주도했던,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얘는 14세기
후반 이후 사회를 주도했던, 얘네들은 대외적으로는 친원파, 얘네는 친명파, 이렇죠. 친명파. 얘네들은 정치 면에서 음서를, 얘는 과거를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했던 소위 누구라고 그랬죠? 능, 문, 능, 리의 관리다라고 했죠. 문학에도 능하고 행정실무에도 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능수능란하다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만능이죠.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그죠? 그래서 요 능문능력 관리를 신진사대부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몽골 간섭기 때의 피사치라고 불렀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이 언제부터 중앙에 진출했냐면은 최후 때입니다. 최후 때 서방을 통해서, 서방은 문신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라고 했죠. 서방을 통해서 등장했거든요. 경제 면에서는 제, 경, 부제, 대, 지주예요. 몸은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합니다. 근데 후자 신진사대부는 지방의 중소지주입니다. 지방의 중소지주다. 한편 사상적인 면에서는요, 훈고학을 사상적 기반하고 있죠. 얘네들은요,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고려 후기에 사회를 주도했었던 바로 주역, 얘네들이 공민왕 개혁 정치의 핵심 참모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얘네를 중용해가지고 공민왕이 밖으로 반원 자주, 안으로 모여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공민왕 개혁 정치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항상 출제가 되니까. 고려시대 때 왕에서 국왕의 업적이라든가 정책에서 꼭 출제가 되는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고려 광종하고요. 그 다음에 공민왕입니다. 광종과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공통점은 왕권 강화책에 전부 포커스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죄다 왕권 강화책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반원 자주 정책이 있죠. 기철, 노정, 권겸, 대표적인 권문세력입니다. 이 기철의 아버지는 기자호예요. 기철의 동생이 기자호의 딸이죠. 원나라 황제의 바로 부인이 돼가지고 원나라에서 아들을 낳고요. 황제 아들 낳는 겁니다. 기황후라고 그러죠. 그러니 고려에서 얘 아버지와 얘 오빠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휘둘렀겠냐는 얘기예요. 얘네를 과감하게 쳐버립니다. 숙청. 자, 뒤로 하겠습니다. 정동행성의 이문서를 폐지하고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회복합니다. 쌍성총관부는 우리가 원간섭피 때 한번 봤었죠. 천령 이북의 땅이었었어요. 그리고 요독을 공략을 하고요. 동룡부를 공격을 하고 있죠. 또 관제가 이성육부가 일부 사사로 됐잖아요. 다시 원위치시키고요. 또 몽골풍을 폐지하고 친명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몽골풍 폐지에 대한 사료는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지도 좀 잠깐 봅시다. 초산에서 지금 어디예요? 길쭉까지 라인입니다. 그게 공민왕의 개혁 정치 때 확보했었던 영토예요. 공민왕 개혁 정치 때. 우리가 우리 국사상에서 영토 확장 과정을 보면은 이 신라 삼국통일 때 대동강 원산만, 평양에서 원산입니다. 7세기 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이후의 영토 확장 과정을 한번 볼까요? 그는 태조 말년에 고려 태조입니다. 북진 정책의 결과 청천강에서 여흥만까지 이만큼 올라갔죠. 이게 10세기 초예요. 태조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거란의 1차 침략 이후에 서희의 강동 육주로 확보했던 서희의 단판 확보했던 강동 육주란 말이에요. 10세기 말입니다. 993년이거든요. 한편 거란의 3차 침략 이후에 압록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도련포까지 11세기 중엽 고려장성 또는 천리장성이라고 그러죠. 고려장성. 그리고 이제 지금입니다. 지금 어디예요? 초산에서 길쭉까지. 이게 이제 어디? 쌍성총관부 지역에 있는데 공민왕 개혁 정치 때 확보한 영토예요. 이게 14세기 말입니다. 여말 손초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됐었을 때에 여만큼 영토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에 세종대 때 사군, 압록강, 육진, 두만강께서 사군, 육진이 설치가 되면서 몇 세기? 15세기 때 현재의
백두산이죠. 압록강과 두만강의 영토가 그어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건 이제 여기까지는 밖으로의 왕권 강화책이고요. 안으로는 반원 자주 정책이고요. 안으로는 왕권 강화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신진 4대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방을 폐지하고 또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기능으로서 충, 용, 위, 광종대 때는 시위대, 시위부, 그러면 조선 정조 때 가면은 장용영, 이런 관청, 이런 기구들입니다. 전부 다 왕권 강화를 위한 군사적 기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민 변정 도감을 두고 이 전민 변정 도감은 바로 승려, 신돈을 판사로 기용을 해가지고 개혁을 추진합니다. 처음부터 이 개혁을 추진한 건 아니고 흥왕사의 변이라고 있습니다. 1363년에 옆에 자료가 있죠. 김용이 공민왕을 죽이기 위해서 공민왕이 묻고 있었던 흥왕사 개경의 사찰이에요. 흥왕사를 기습했다가 실패한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흥왕사의 변이에요. 그래서 김용덕을 죽이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전민변용도감을 두고 승려, 신돈을 판사로 앉혀서 각종 내재적인 개혁 정책을 단행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혁 세력의 미흡이라든가 뒤에 신돈의 행포도 있고요. 자재위 설치, 또 원외 간섭, 그리고 밖으로 홍건적 외국의 침략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개혁 세력의 부재입니다.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신진 4대우 세력이 아직 채 형성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과정에서 위에 신돈 행포 좀 보겠습니다.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지금 한참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개혁 정치를 추진하고 있는 중 공민왕의 부인이 누구예요? 노국공주가 죽죠. 난산 끝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민왕과 이 노국공주하고의 관계는 아주 애틋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원나라 공주지만은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합니다. 원의 공주지만은 고려인보다 고려를 더 사랑했던 사람. 누구? 노국공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국공주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공민왕은 모든 개혁 정치를 누구한테? 신돈에게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돈은 처음부터 변질된 건 아니었고요. 우리 역사에서 이런 게 나오죠. 무한한 권력을, 무한한 부패를 창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정부패는 거기에 또 돼요. 상응해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돈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가 되면서 신돈에 뭐가 나오죠? 실정이 나오는 겁니다. 신돈의 실정에 대해서 가만뒀겠습니까? 유배를 보내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 수원이에요. 수원으로 유배를 보내서 거기에서 사살해요. 사약을 내려서 죽이게 합니다. 신돈도 이제 실정 과정에서 죽고. 그럼 이제 개혁 정치는 이제 유야무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공민왕은 뭘 설치했냐면은 노국공주가 죽은 다음에 자재위라고 하는 관청을 둡니다. 자재위라는 관청은 궁궐에 아주 미소년들, 아주 예쁜 미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왕의 시중을 들게 하면서 변태적인 향락을 즐기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재위죠. 자재위 설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공민왕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자재위는 개혁 정치예요? 실정이에요? 자재위는 개혁 정치가 아닙니다. 공민왕이 뭐에 해당된다? 실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의하십시오. 이건 개혁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변태적인 향락 생활을 즐기는 과정에서 홍윤, 최만생, 이 홍윤과 최만생 등이 홍윤은 그 자재위 소속의 궁궐의 미소년입니다. 미소년. 그래서 홍윤이 공민왕의 후처, 익피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감추는 과정에서 홍윤과 최만생이 공민왕을 어떻게 해요? 암살을 해버리죠. 죽여요. 공민왕이 피살되면서 공민왕 개혁 정치는 마무리가 돼버리죠. 그리고 얘들도 나중에 제거가 됩니다. 공민왕이 죽고 나서 누가 나와요? 우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창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봉양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계가 선양의 형태로서 왕위를 계승을 하죠. 이 조선입니다. 이 부분 나중에 조선 건국 과정에서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게 공민왕 때까지 개혁 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왜 실패했습니까? 크게 보면요.
내우외환이다. 그러니까 안으로의 이런 문제들, 밖으로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략이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개혁 세력이 채 형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신진사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편 14세기 중반 이후입니다. 14세기 후반이죠. 고려 대관계는 홍건적과 외구하고 관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홍건적은 대부분 이 명을 건국하는 데 동참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에 걸쳐서 공민왕 개혁 정치 추진할 때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자, 1차 때 봐봐요. 공민왕 8년 약 4만 명이 내려옵니다. 이걸 이방실 등이 막아내죠. 2차 봅시다. 공민왕 10년입니다. 약 10만 명이 들어옵니다. 이때 개경이 함락됐어요. 이때 공민왕이 경상도 안동까지 피난을 갑니다. 그러니까 안동에 가면 공민왕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안동에 가면 노국공주와 같이 피난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홍건적을 격퇴하고 개경으로 돌아오겠죠. 돌아오는 과정에서 영주 부석사에 들려서 현판을 하나 써주고 다시 개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영주, 경상북도 영주가 됐죠. 영주 부석사에 가면은 공민왕의 흔적들이 또 더러더러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궁궐에 와보니까, 개경에 와보니까 궁궐이 불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가 있었어요? 공민왕이 흥왕사에 가 있었습니다. 흥왕사. 근데 흥왕사에 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누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었던 바로 흥왕사에서 공민왕을 암살하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앞장에 나와 있는 뭐예요? 흥왕사의 변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전민변종도감을 두고 개혁 정치를 단행했는데 신돈이 변질되면서 신돈도 아웃시키고 그런 이제 본인의 실정 속에서 본인도 홍윤, 최만생 등에 의해서 암살이 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혁 정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튼 홍건적 두 번에 걸쳐 내려왔고 그 단순히 두 번에 걸친 홍건적이 침략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밑에 사료가 하나 있어요. 홍건적에 한 피해 사료 내용입니다. 그 내용 염려 읽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건적 외구의 침략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살림이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홍건적 또 다음 장에 보면은 외구의 침략 속에서 나타난 피해 상황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런 정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구도 있죠, 외구들. 이 외구는 어제 오늘 침략하는 건 아니에요. 삼국시대 때, 남북국시대 때, 또 고려시대 때, 또 조선시대 때,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계속 침략하고 있었어요. 특히 고려 말에 가면은 대마도 스시마 섬에 근거를 두고, 대마도는 일본 땅은 아니죠. 이때는 대마도는 독립국가예요. 그래서 일본이 외구들이 대마도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전진 기지로 삼아서 계속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이러한 외구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려 말 남해안, 서해안 쪽이 거의 유린되죠. 그 대표적인 외구를 격퇴했던 곳이 있어요. 자, 다음 장에 한번 봅시다. 다음 장에 보면은 정부의 대책본에 보면은 그 토벌했던 신흥 무인 세력하고요. 그 위치를 매치 좀 잘 좀 시켜 놓으십시오. 위치를 최영 부여 홍산 대첩입니다. 최무선 금강 진포 대첩입니다. 금강 입구예요. 서해안. 여기서 처음으로 화포를 만들어서 화약을 만들잖아요. 화약으로 인한 화포를 만들어서 바로 외구를 격퇴했던 곳이 진포 싸움입니다. 화통도감이라는 관청을 두고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잖아요. 이성계 남원 황산대첩이에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황산대첩에 대한 사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 황산대첩 때에 이성계를 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보부상들이에요. 그래서 이성계가 보부상이라는 이름이 부보상이라는, 원래 부보상입니다만 부보상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진 직인, 도장이죠. 도장 하나 파주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든 이 도장을 제시하면은 전부 다 용서받거나 전부 다 무사 통과하거나 이럴 수 있다라고 해서 파준 도장이 부보상이에요. 나중에 조선시대 때 지방의 장실 무대로 해서 활동했던 상인들이거든요. 그때 부보상 얘기해서 황산대첩 등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료는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정기, 남해 관음포 대첩, 박위, 창왕대 때 대마도 토벌이 있습니다. 이 대마도 토벌은요, 스시마 정벌입니다. 이 대마도 토벌은
지금 창왕대 때, 고려말 창왕대 때 누구죠? 박위하고요. 조선 세종대 때 가면은 이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대마도 토벌은 박위, 조선시대 때 세종대 때 대마도 토벌은 누구예요? 이종무 이렇습니다. 혼동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대마도를 토벌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마도를 점령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점령한 건 아니고요. 대마도에 들어와 있었던 왜구를 뭐 했다? 토벌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구를 속단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밑에 지도를 보시면은 그 왜구의 토벌 위치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홍건적 왜구의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던 세력을 뭘 한다?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라 한다. 그렇죠? 신흥, 무인 세력이다. 근데 이 신흥, 무인 세력은 당시 공민왕 개혁 정치 이후에 등장했던 신진 4대부하고 거의 성향을 같이 합니다.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죠. 공통점은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진 4대부하고요, 신흥 무인 세력, 얘네들이 연합을 해서 어디를? 15세기 조선을 건국하는 주역으로 성장이 됐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진 4대부의 대표인 주자였던 누가 나오죠? 정도전과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인 주자가 누가 있어요? 이성계입니다. 그래서 정도전과 이성계가 만나서 사실 조선 건국의 주역은 이성계가 아니고 정도전입니다. 이 조선 왕조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어떤 기구로 비교해 본다면은 조선 왕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누구냐? 사실은 정도전입니다. 이성계가 아니에요. 그럼 이성계는 뭐예요? 이성계는 뭐 시쳇말 한다면 바지 사장입니다. 모든 것은 다 누가? 정도전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성계는 그냥 가서 앉아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태조 때는 정치가 정도전을 중심으로 해서 왕권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뭘로? 신권 중심의, 그러니까 재상 중심의 정치를 지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방원의 눈에 또 걸리는 겁니다. 이방원이 정도전 등을 정도전과 그의 이복 동생 방번과 방석이를 죽이죠. 이 1차 왕자의 난이에요. 또 2차 왕자의 난은 바로 위의 형, 이방원이가 5째고요. 바로 위가 4째 형이 방간입니다. 이 방간의 난이라 합니다. 근데 형은 죽이지 못하고 귀향을 보낸 선에서 마무리를 짓죠. 그리고 왕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2차 왕자의 난이에요. 그래서 이방원 입장에서는 재상 중심의 정치가 성이 안 찬 거죠. 왕권 중심의 정치를 지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종 즉위 이후에는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됐었던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은 고려 말에 신진 4대하고 얘네들이 결국 고려 말의 모습을 극복을 하면서 새로운 조선 근세 사회를 개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고려 대관계를 마무리 좀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세기는 거란이 세운 나라를 거란에 대한 대비 특수부대 광군을 관리하는 관청, 광군사. 12세기는 여진이 세운 나라를 여진족 토벌을 위한 특수부대, 별무반, 윤관의 별무반이죠.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그 다음에 13, 14세기 몽골이 세운 나라를 몽골에 대한 대비 목적화에서 조직했던 특수부대, 삼별초,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이렇죠. 그리고 14세기 중엽 이후에 홍건적 왜구, 이 홍건적 왜구의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던 세력을 뭐라고 그래요? 신흥 무인 세력. 이래서 대관계를 고려 10세기에서 14세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세 정치사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중세 경제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